너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따라 웃고 있는 걸 너의 행동에 설레어 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맘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면 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 건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네, 유한솔의 오늘 머사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질 생활 속 경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보신 것처럼 연말정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죠. 준비를 잘해야지 환급도 좀 많이 받고 낼 건 좀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와 함께하고요. 오늘은 우리은행의 세무 컨설팅 팀에 계십니다. 김예리 세무 전문가 모시고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금세 시간이 지나서 또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환급을 받을 수는 있을까? 받는다면 얼마 받을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통계를 보니까 매년 좀 느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근로자의 숫자가 2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서 환급 받는 분들의 통계를 보니까 12조에 상당하는 금액이 환급이 되고 있고요. 네. 1,400만 명에 해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 환급받는 금액은 매년 조금씩은 늘고 있어요. 예. 하지만 모두 환급받는 건 아니고 나는 연말정산 때 납부했었는데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이분들은 한 300만 명 정도 되시고요. 네. 4조가량을 추가 납부했다고 합니다. 어허. 네. 이것은 바로 환급이 될 수 있는 부분하고 공제하고 전략을 잘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이제 2023년 기준으로 평균 한 82만 원 정도 환급을 받았다. 환급 받은 분들의 평균인데 월급까지는 아니어도 뭐 이 정도면 쏠쏠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기간에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게시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국세청에서 지난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 내에서 게시했습니다. 예. 따라서 한번 해보셨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해봤더니요. 예. 아주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이요. 네. 현금 영수증 포함해서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를 이미 미리 선제적으로 제공을 해줬고요. 네. 다만 급여라든지 다른 공제들의 경우에는 지난해 근로자가 신고한 것이 불로아집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급여라든지 다른 공제들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미리 한번 계산을 해봐서 네네. 남은 10월, 11월, 12월까지 소비와 저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네.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5월까지 돈을 어떻게 썼고 남은 기간에 어떤 걸 좀 해야 될지 이 네. 부분인데. 연말정산 막판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 부분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절세 꿀팁이 있다면 네.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나을지 현금을 쓰는 게 나을지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이들 고민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사실 신용카드입니다. 이 신용카드 공제가 총 급여 7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한 450만 원. 네, 그리고 그 7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6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 신용카드 전부 사용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예.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기준 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네. 이 총 급여의 25%. 그게 기준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보통은 한 4분의 1은 신용카드를 쓴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점. 네. 네, 여기서 전략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현금 영수증을 쓰는 것이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오. 네, 신용카드의 2배에 해당되거든요. 네. 신용카드를 쓰는 것은 15%,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는 것은 30%. 2배 차이가 네, 나는. 그렇기 때문에 25%, 총 급여 25%는 신용카드로 채우시고 거기까지는 네. 신용카드가 네, 유리할 맞습니다. 수 있고. 그리고 넘는 부분은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면 공제율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총급여의 25%를 기준으로 이제 절세 전략을 좀 짜보라는 말씀이셨고요. 또 이제 어떤 소비와 구매가 남은 기간에 좋을까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연말이라서 또 공연 많은 시즌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도서비, 또 전통시장 제출 이런 것들 공제 혜택이 있죠.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용카드 공제라는 것이 기본 공제,
추가 공제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카드로 쓰느냐도 중요하고 현금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항목에 쓰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마트나 온라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면 앞전에 말씀드린 기본공제, 그러니까 네. 총급여가 7천 넘으시는 분들은 250만 원, 예. 이하이신 분들은 300만 원 이렇게 기본공제가 되는데 추가로 또 전통시장을 쓰시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 40%가 추가 공제가 됩니다. 네. 여기에서 총 급여에 따라서 또 나눠지는데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300만 원까지도 되고요. 네. 네, 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40%또 공제가 되기 네네. 있기 때문에 이 구성을 또 이렇게 나누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하나 올해 좀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 바뀐 네. 부분. 네, 2025년 7월 1일부터 네. 여기서도 급여 기준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그 문화체육비를 어, 보존해주는 네. 목적이거든요. 차등이 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네. 체육시설 이용료 그리고 오.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네, 이 부분까지 공제가 추가로 30% 되고 있으니까 음. 연말에 혹시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12월 달 전까지 그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네. 한번 금액을 넣어 보시고 네. 아, 환급 금액이 얼마 늘어납니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소비 구성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각각에 또 100만 원씩이니까 총 300만 원인 거죠? 맞습니다. 네, 추가 딱 공제. 한도가 전체 금액으로 봐야 되고요. 예. 네. 네, 추가 공제가 이제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달라진 점 하나 지금 짧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공제 혜택이 좀 커지는 부분, 핵심 키워드로 잡아봤을 때는 가족과 주거, 기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보죠. 일단 가족 부분입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원래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맞습니다. 올해부터 좀 인상됐다고요. 맞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국가에서 좀 지원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자녀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을 각 10만 원씩 상향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가 3명인 경우를 가정하면 네. 기존에는 15만 원이었던 첫째 25만 원으로 늘었고요. 예. 둘째, 셋째도 각각 10만 원씩 늘어서 30만 원, 40만 원 어. 인당 공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는 25년 이전에는 저희가 65만 원까지 공제됐던 부분이 네네. 이 부분은 95만 원까지 최대 95만 원. 최대 95만 원인데 셋째, 넷째가 또 있으면 계속 40만 원씩 또 추가가 됩니다. 오, 네. 그래서 네, 세액 공제가 인당 10만 원씩 늘었는데 네. 이거는 만 8세 이상이고 만 20세 이하인 자녀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결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2024년부터 26년 그러니까 올해도 포함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혼인 신고를 하신 분들은 이 혼인 신고 세액공제, 혼인 세액공제예요. 네. 근데 그 기준이 혼인 신고를 해야지 그 해에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하신 분들은 그 체크를 하시면 50만 원 또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배우자가 각각 그 근로를 하잖아요. 예. 그럼 각자 50만 원, 5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100만 원 또 공제 받는 것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 각자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혼인 신고 기준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024년 1월에 결혼했으니까 가까스로 해당이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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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더 커진 공제 혜택이 바로 주거 부문인데요. 세대주만 가능했던 이 청약 저축이 배우자까지 확대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주택의 주거 안전을 위해서 이제 네. 정부에서 더 확대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기존에는 근로자가 납부한 세대주가 납부한 것만 됐었어요. 주택 청약 저축에 대한 그랬죠. 네, 공제 금액이 최대 300만 원에 40%가 됐는데 이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납부한 것도 이 300만 원에 포함해서 공제 금액이 더 확대됐다. 공제 네.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쪽만 가입을 해도 이제 같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맞습니다. 점인 거죠. 네. 자, 그리고 다음 키워드가 이제 제가 세 번째 키워드 기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이제 기부하면은 추가 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고향사랑 기부 제도가 꽤나 쏠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고향 이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는데요. 예. 네. 저도 오늘 아침에 바로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11월, 12월 말까지 해야 오. 올해 공제가 되는데 네.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기부하면 고향사랑 기부금 이음 사이트에서 네. 포인트 3만 원을 줍니다. 이걸로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살 수가 있어요. 예. 그 대신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고향 아니면 그 애착이 가는 지역.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시는 곳에 하게 되면 인구 밀도가 높은 네. 곳에 그렇죠. 기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분산하기 위해서 네. 고향 기부금이 있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내 맞습니다. 고향이거나 살았던 지역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가능합니다. 거죠. 네. 하지만 거주 지역이 아닌 곳이어야 된다는 네. 점이고요. 또 하나
올해 이 500만 원 최대 한도까지가 있었거든요. 이 예. 한도 금액이 2천만 원까지 오, 높아졌습니다. 대폭 상향이 됐네요. 네, 1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 공제를 해주는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예. 3개월 안에 하시면 30%까지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제되시니까요. 기부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기부를 많이 하시고 지역에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확대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3개월이라는 건 이제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시점으로부터 맞습니다. 3개월. 네, 이 기준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 상황에 따라서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의 환급액이 뭐 많게는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남은 기간에 우리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꼭 챙겨봐야 될 것들 추가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사이트 자체는 미리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게 실제 네. 세금 신고 아니기 때문에 각 회사에 연말정산 하실 때 우리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자료를 불러오거든요. 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부양가족 공제라든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지급액 이런 부분이 같이 다 미리 보기에 네.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 요건을 본인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연말정산 저희가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걸 보고 이거대로 다 신고하면 되겠다. 이렇게 신고했다가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기 예. 때문에 이 요건에 대한 검토는 사실 납세자인 근로자의 본인에게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지만 이게 내가 해당되는 게 맞나? 이런 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실수로 보통 인적공제 쪽에서 실수가 많이 난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렇게 과신고 가산세라든지 또 이자 지연 가산세 이런 것들 같이 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자주 하는 실수들 뭐 어떤 것들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네, 이 소득 금액 기준이 1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그리고 네.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부터 계속 공제를 받아오신 분이 예를 들어 부모님이 뭐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서 네. 100만 원이 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해에는 넣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그 기본 공제 그대로 작년과 동일하게 넣은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앞에도 말씀드린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네. 저당 차입금 이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10% 그리고 네. 납부지연 가산세가 연 8%에 해당되니까 혹시라도 연말정산 때 내가 잘못 넣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다시 정정하면 가산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저희가 돌려받아야 될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잘 챙겨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많이 받았을 경우에 과다 공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장기주택 차입 공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가가 6억 이상이면 신고하면 안 되는데 네. 말씀대로 그냥 체크했다가 이렇게 가산세 무는 경우가 주변에서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국세청에서 선제적으로 그 요건을 검토해서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제외해주면 좋은데 네. 이게 이 부분들이 다 체킹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이제 체크할 수 있게 띄워줘 버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아요. 네. 이후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라든지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국세청인 그 부분을 또 검토해서 오류이신 분들에게 또 연락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어떤 요건들에 해당돼야 되는지 네. 이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결국은 조금 더 꼼꼼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세무 전문가로서 우리은행 세무 컨설팅 팀에 계시는 김혜리 차장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